인물은 센터에 위치하고 무표정한 얼굴로 카메라를 바라봅니다. 여기다 옐로우 컬러의 자막만 얹으면 여러분도 지금 웨스 앤더슨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인스타그램이나 틱톡에 웨스 앤더슨 트렌드, 웨스 앤더슨 스타일이라고 검색을 하면 웨스 앤더슨 영화를 따라한 수많은 영상과 사진들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지금 시대의 영화 감독들 중에서 웨스 앤더슨이라는 이름은 영화뿐만 아니라 광고, 뮤직비디오, 디자인, 패션, 생성형 AI, 아마도 가장 활발하게 카피되고 패러디되는 일종의 브랜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의 영화는 CG가 난무하는 이 시대에 마치 골동품 시장에서 발견한 한 장인의 공예품을 보는 것 같은 기분을 줍니다.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더 세련된 느낌을 줍니다. 아무튼 영화 배우도 아닌 연출자에게 쏠리는 이런 특별한 인기 덕분에 웨스 앤더슨에게는 따라붙는 수식어가 하나 있습니다. 힙스터들의 감독. 이 말은 젊은 층에게 더 특별하게 어필되는 그의 상업적 영향력을 말해주면서 동시에 어떤 면에선 멸칭이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그의 영화가 가진 그 시각적 힙함에 비해 영화 자체엔 깊이가 없다는 겁니다. 저는 여기서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러한 평가가 과연 정당한 것일까? 완벽한 대칭샷, 수평 트래킹샷, 수직 부밍샷, 아득한 디테일과 컬러의 조합으로 완성된 아트워크, 그리고 수많은 배우들의 앙상블 캐스트. 웨스 앤더슨 영화에서 우리가 이야기할 만한 것은 이게 전부일까? 상처받은 유년 시절, 부서진 가족관계, 성장하지 못한 남자들. 웨스 앤더슨은 매번 똑같은 영화만 찍는 감독일까? 1996년 영화 바틀 로켓으로 데뷔한 웨스 앤더슨은 거의 30년 동안 12편의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의 이 긴 세월에 걸친 작업들을 단지 몇 가지 스타일과 개념으로만 간단하게 규정하고 있죠. 하지만 그는 매번 자신의 영화를 변화시키기 위해 무진장 애를 썼고 그건 때론 성공적이었고 때론 의문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그가 그렇게 쉽게 설명되기 힘든 예술가라는 겁니다. 세상엔 두 종류의 영화 감독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스타일의 감독과 보이는 스타일의 감독. 보이지 않는 스타일을 대표하는 감독은 클린트 이스트우드 그리고 스티븐 스필버그가 있겠죠. 무림 최고수의 권법을 보는 것 같은 이들의 재능은 정말로 손쉽게 걸작을 만들어버립니다. 반대로 보이는 스타일의 감독이라 한다면 라스 폰 트리에, 데이빗 린치, 그리고 최근 활약 중인 요르고스 란티모스 등이 있을 겁니다. 이들은 전통적인 영화 문법을 벗어나 자신만의 스타일을 꾸준히 개발해 나갑니다. 그리고 보통 이런 영화들은 이런 질문이 뒤따르죠. 영화를 왜 이렇게 찍었을까? 자, 웨스 앤더슨도 분명 보이는 스타일을 가진 감독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상할 정도로 그의 영화에 이런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때론 영화가 아니라 광고나 화보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그 이미지 자체는 매혹적이지만 반대로 무언가 신비롭거나 호기심이 가진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의 인기가 늘어날수록 사람들도 점점 그의 영화에 대해 궁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웨스 앤더슨은 왜 그렇게도 대칭에 집착할까? 왜 시종일관 무표정일까? 왜 이렇게 정면으로만 찍을까? 하지만 결국 독특하다, 재기발랄하다,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 등의 감상평으로 끝나버리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웨스 앤더슨의 인터뷰 중 한 구절을 보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스타일을 갖고 싶진 않아요. 그렇다고 나만의 트레이드마크를 신경 쓰는 것도 아니죠. 사람들이 내 영화를 알아보는 건 내 시나리오와 나만의 연출 방식 때문이겠지만 그건 의도된 것이 아닙니다. 그냥 저절로 하는 거죠. 그게 감독으로서의 제 정체성이니까요. 자, 그렇다면 웨스 앤더슨의 그 정체성에 대해 하나씩 알아가 보겠습니다. 웨스 앤더슨의 영화는 마치 20세기 대중문화의 박물관 같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그 2021년작 프렌치 디스패치에는 잡지 뉴요커, 작가 제임스 볼딘, 메이비스 깔랑, 로사먼드 벨니어, 감독 줄리앙 디비비에, 막스 오필스, 장리 꼬다르, 레오 까락스, 사진작가 의젠 아제, 샤른 말빌, 만화 블레이크 앤 모티모 등의 아득한 목록들이 대놓고 인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웨스 앤더슨의 팬이라면 J.D. 셀린저의 호밀밭의 파수꾼, 60년대 브리티시 인베이전 음악, 영국의 동화작가 로알드 달의 작품들이 그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끼쳤는지 잘 아실 겁니다. 자, 웨스 앤더슨은 마치 쿠엔틴 타란티노가 그런 것처럼 자신이 오랫동안 사랑해왔던 그의 그 취향에서부터 영화를 시작합니다.
웨스 앤더슨의 그 취향의 목록은 따로 정리할 수 없을 정도로 방대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소중한 컬렉션은 바로 프랑스에 있습니다. 장 르누아르와 막스 오피스는 앤더슨이 언제나 마음속 스승이라고 부르는 프랑스 감독들이죠. 그리고 그의 자전적 스토리가 투영된 초창기 영화들은 프랑스와 트리포와 루이 말로부터 굉장히 큰 영향을 받았으며 탐험가이자 다큐멘터리 감독인 자크 쿠스토는 영화 스티브 지수와의 해저 생활의 모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연극적이고 기계적인 미장센에 가장 확신을 준 감독은 아마도 장리 고다르일 것입니다. 고다르가 즐겨 쓰던 트래킹샷, 눈을 마주하는 정면샷, 컬러풀한 미장센, 그리고 연극적 연출까지 웨스 앤더슨이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사실 고다르가 이미 예전에 실험을 거쳤던 것들입니다. 그리고 고다르의 뮤즈, 안나 까리나는 그냥 그 자체로 웨스 앤더슨 캐릭터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프랑스의 예술가들에게 깊은 영감을 받은 웨스 앤더슨을 미국에서 발행하는 프랑스어 잡지인 프렌치 아메리크에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파리지앵의 영혼을 가진 텍사스 감독. 두 번째로 웨스 앤더슨에게 중요한 영감의 원천은 바로 사진과 그래픽 디자인입니다. 실제로 웨스 앤더슨이 작품 전집 큐레이션에 참여하기도 했던 미국의 위대한 사진작가 스테판 쇼어의 사진을 보면 너무나 쉽게 문라이즈 킹덤이 상상이 되죠. 그리고 그가 공공연하게 자신의 페이버릿이라 밝히는 프랑스의 사진작가 작 앙리 라띠그의 일상사진들은 그의 영화 러시모어에서 똑같이 패러디되기도 했으며 영화 프렌치 디스패치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잡지 뉴요커를 모델로 했습니다. 이렇듯 아기자기하고 빈티지한 아트웍과 캘리그래피, 타이포그래피 등은 그 어떤 영화들보다 과감하고 전면적으로 영화 전반에 드러나며 매거진과 상업사진의 이미지를 연상시키는 카메라의 구도는 그 영화 속 장면들을 대충 눈 감고 고른 다음 텍스트만 입혀도 그 자체로 영화 포스터가 되게 할 정도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점들이 수많은 디자이너들과 아티스트들이 그 영화에 열광하는 이유이기도 할 겁니다. 이렇게 문화 전반에 걸쳐 영감을 받는 웨스 앤더슨은 자기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들, 그러니까 자신의 취향이라는 토대 위에서 영화를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영화 러시모어에서 맥스는 이런 말을 하죠. I think you just gotta find something you love to do and then do it for the rest of your life. 어찌 보면 웨스 앤더슨은 그 방대한 레퍼런스들을 정리하고 배치하는 데 있어 탁월한 능력을 가진 큐레이션의 대가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영화가 어딘가에서 본 듯한 모조품이 아니라 그만의 독특한 분위기를 풍기는 데에는 몇 가지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웨스 앤더슨은 1969년 5월 1일 텍사스주 휴스턴에서 광고회사에서 일하던 아버지와 고고학자인 어머니 사이에 삼형제 중 둘째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 텍사스 앤 버러스 앤더슨의 할아버지 조지 타일러 버러스는 스페이스 오페라의 원형으로 평가받는 바순연대기와 소설 타잔의 작가 에드가 라이스 버러스의 형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의 외증조카가 바로 웨스 앤더슨이란 거죠. 그리고 웨스 앤더슨의 두 부모는 그가 8살이던 당시 이혼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만 얘기해도 웨스 앤더슨의 영화를 다 본 것만 같습니다. 웨스 앤더슨 그 특유의 비주얼라이징의 감각은 광고회사에서 일하던 아버지의 취향에서 왔을 것 같고 고고학자인 어머니는 로열 테넌바움에서 어머니 애슬린의 직업이기도 하죠. 그의 작가적 재능 또한 어머니 쪽 집안의 전통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웨스 앤더슨의 삼형제는 그의 영화에서 끝없이 반복되는 인물 구도이며 어린 시절 부모가 이혼을 한 경험은 그의 영화 속 등장인물들이 매번 가족에 문제가 있다는 것과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웨스 앤더슨의 영화엔 그의 삶의 한 조각들이 적극적이건 소극적이건 하여튼 어떤 방식으로건 꾸준히 반영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의 영화를 지극히 개인적으로 앤더슨적으로 만드는 첫 번째 요소입니다. 웨스 앤더슨은 2001년 그의 세 번째 장편 영화 로열 테넌바움을 뉴욕에서 좀 특이한 방식으로 찍었습니다. 그건 영화 속에서 뉴욕의 흔적을 지우는 것이었죠. 이 샷에서 배우 쿠마르 팔라나의 뒤편엔 사실 자유의 여신상이 있습니다. 근데 웨스 앤더슨은 그걸 일부러 보이지 않게 찍었습니다. 자유의 여신상이 보이는 순간 이 장소가 뉴욕이라는 것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자, 이럴 거면 왜 비싼 돈 들여가며 굳이 뉴욕에 가서 찍었을까요? 이걸 두고 프리지 매거진의 스티븐 스턴은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상상 속의 뉴욕. 영화 로열 테넌바움에 등장하는 공중전화, 버스, 낡아 빠진 집시 택시 등은 2001년 당시 뉴욕엔 이미 사라진 것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뉴욕의 시민들은
테넌바움 가족들처럼 옷을 입지도 않았죠. 그러니까 영화 로열 테넌바움에 등장하는 모든 아트웍들은 텍사스 출신의 웨스 앤더슨이 어린 시절부터 잡지 뉴요커, 70년대 뉴욕을 배경으로 한 영화, 음악 등을 덕질하면서 혼자 상상했던 뉴욕인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의 뉴욕이 이제 사라지고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웨스 앤더슨은 뉴욕이라는 지명을 지우고 이 뉴욕이라는 로케이션을 그냥 뉴욕풍의 건물들이 있는 세트장으로 활용하여 자신만의 세계를 만들어낸 겁니다. 웨스 앤더슨이 이렇게 자신의 상상 속의 세상을 구축하는 방식은 인도를 가로지르는 특급 열차도, 미국 동부의 외딴 섬도, 전간기의 동유럽도, 근미래의 도쿄도, 프랑스의 한 소도시도, 그리고 50년대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자신이 어린 시절부터 그려왔던 세계, 그가 큐레이션한 자료들을 토대로 이루어진 세계를 자신의 영화에 실현하기 위한 방법으로 상상의 세계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영화는 무언가 리얼리티를 벗어난 인공적인 느낌이 강하게 있으며 판타지나 동화의 느낌을 주기도 합니다. 마치 그가 사랑에 맞지 않는 로알드 달의 그 동화의 세계처럼 말이죠. 실제로 웨스 앤더슨은 자신의 영화가 한 편의 스토리북처럼 보이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영화들은 종종 이렇게 책에서 시작하기도 하죠. 대부분의 영화들은 피사체를 정면과 측면 사이 어딘가에서 바라봄으로써 그 대상의 입체감을 살리는 방식으로 촬영합니다. 왜냐면 그래야 현실감이 있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인물이 살아 움직인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웨스 앤더슨의 이런 정면 앵글은 사실 연출자 입장에서 굉장히 도전적인 촬영 방식입니다. 단순히 영상이 플랫해지는 걸 넘어 영화 자체가 비현실적이고 지극히 인공적인 느낌이 들게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웨스 앤더슨은 그것을 기꺼이 감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기계적으로 정확한 타이밍에 카메라가 움직이고 또 멈추고 거기에 맞춰 소품이 움직이고 배우의 연기가 수행됩니다. 자, 웨스 앤더슨은 이걸 단순히 있어 보이게 하기 위해 그냥 겉멋이 들어서 이렇게 찍는 것이 아닙니다. 웨스 앤더슨의 영화 세계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개념은 바로 연극 무대입니다. 실제로 웨스 앤더슨은 러시모어의 맥스처럼 학창시절 각본을 쓰고 연극을 연출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런 무대 연출의 경험을 자신의 두 번째 영화 러시모어에서부터 전면적으로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이 영화는 무대의 커튼이 열리면서 시작합니다. 게다가 영화의 구조를 연극처럼 액트별로 나누어 중간중간 커튼이 열리게 만들었죠. 2004년작 스티브 지스와의 해저 생활은 극장에서 영화를 보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2012년작 문라이즈 킹덤에서 두 주인공이 처음 만나는 곳도 연극 무대의 백스테이지이고 2023년작 애스테로이드 시티는 이 무대 연출 자체가 영화의 핵심이며 그의 최근작 기상천외한 헨리 슈거의 이야기는 이게 연극인지 영화인지 그 구분이 힘들 정도의 경지까지 나아갔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마치 무대 연출자의 자세로 영화를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웨스 앤더슨의 그 특유의 미장센과 카메라 테크닉은 바로 여기에서 출발합니다. 서구권의 비평가나 작가들이 웨스 앤더슨 영화에 대해 이야기할 때 종종 사용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프로시니엄 스타일입니다. 정확하게는 프로시니엄 스테이지, 프로시니엄 시어터로 불리는 이 용어는 무대와 객석을 구분하는 아치형의 프레임이 존재하는 극장을 말합니다. 그리고 뒷면, 양옆면 이렇게 총 3면으로 둘러싸여 있는 이 무대가 바로 연출자의 세계인 거죠. 그리고 이 무대와 관객 사이에 존재하는 나머지 하나의 이 보이지 않는 벽을 제4의 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연극 무대의 커튼이 열리면 바로 이 제4의 벽을 통해 관객과 무대가 만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순간 관객과 무대는 어쩔 수 없이 서로의 정면을 마주보게 됩니다. 이때 관객의 시선을 카메라로 설정하고 무대를 바라보면 그 장면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웨스 앤더슨의 영화 속 세상은 일종의 무대이며 우리는 이 극장에 앉은 관객의 시선으로 영화를 마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화를 하건 혹은 카메라를 바라보건 한 명이건 여러 명이건 웨스 앤더슨 영화의 거의 절반 이상은 이런 정면샷들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영화라면 컷이 들어갈 타이밍에 앤더슨은 팬을 합니다. 그러니까 웨스 앤더슨은 카메라마저도 무대에 설치된 기계장치 중 하나라는 개념으로 영화를 찍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면샷, 액트 구조, 설계된 카메라와 거기에 약속대로 연기하는 배우들, 그리고 영화에 작동하는 편집마저도 모두 이 프로시니엄 극장 안에서 일어나는 일인 겁니다.
웨스 앤더슨은 이런 기계적이고 인공적인 미장센을 표현할 때 가장 빈번하게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아마도 디자인을 하는 사람이라면 공감하실 바로 obsession, 강박입니다. 간격이 맞아야 하고 대칭이 맞아야 하고 중심이 맞아야 합니다. 웨스 앤더슨의 모든 실사 과정 촬영을 맡은 DP 로버트 여먼은 이렇게 말합니다. Wes, and I've been working with him, so I've done 7 movies with him, so I kind of know what to expect. And if I come into a room and I'm shooting this way, what we do is I have the camera assistants take a piece of tape. So we put one on one side of one matte box and the other on the other side, and we always just run to the corners of the room to make sure the camera is right in the dead center. Because I know that when Wes walks in, the first thing he's going to say to me is, "Are we square to the wall there?" And he'll say, "Yes, we are." You know, so. 그런 의미에서 웨스 앤더슨을 상징하는 폰트가 퓨처라인 건 당연한 겁니다. 이 폰트의 알파벳 A를 보면 완벽하게 날카로운 모서리를 가지고 있죠. 도형학적으로 안정과 조화, 균형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웨스 앤더슨이 추구하는 미장센의 목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뜻하지 않게 모순이 발생합니다. 웨스 앤더슨의 영화 속 인물들을 냉정하게 말해보겠습니다. 이들은 무언가 이유 없이 몰두해 있거나 정신병의 상태이거나 혹은 어른의 몸뚱이에 어린이 같은 정신을 갖고 있죠. 그래서 산만하기 그지없고 원래 버릇을 죽어도 못 고칩니다. 부모는 죽거나 혹은 이혼했습니다. 혹은 그들로부터 버려집니다. 혹은 사회로부터 버려지거나 말살의 위협을 받기도 하죠. 그러니까 웨스 앤더슨 영화에서 인물들은 하여튼 정상의 상태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표정은 하나같이 기쁘지도 슬프지도 않은 무표정으로 일관합니다. 그리고 미장센은 강박적일 정도로 규칙적이고 엄격하고 균형 잡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린 알고 있습니다. 이 인물들의 내면이 얼마나 엉망의 상태인지. 그러니까 웨스 앤더슨의 영화는 눈으로 보이는 것과 마음으로 느껴지는 것 사이에 모순이 있습니다. 구도는 안정적이지만 정신은 불안합니다. 컬러는 조화롭지만 관계는 위태롭습니다. 타이밍은 칼 같지만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바틀로켓에서 주인공 디그너는 자신이 그토록 원하던 갱스터가 되는데 성공하죠. 그런데 그는 감옥에 가며 영화가 끝납니다.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에서 구스타프는 누명을 벗었지만 결국 죽음을 당합니다. 이건 반대로도 말할 수 있습니다. 러시모어에서 주인공 맥스는 사랑에 실패하자 우정을 얻습니다. 로열 테넌바움에서 아버지 로열 테넌바움은 가족을 포기함으로써 가족을 구했습니다. 스티브 지수와의 해저 생활에서 스티브 지수는 아들을 잃고 나서야 진정한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웨스 앤더슨 영화에서 끊임없이 작동하는 세상의 규칙은 모순과 아이러니입니다. 사람의 의지나 생각으론 컨트롤할 수가 없는 어떤 세상의 이치, 우연, 마법 같은 순간이 있다는 믿음이죠. 그리고 아마도 모순과 아이러니의 대가라고 한다면 장 르누아르와 우디 앨런을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이 두 명의 감독은 웨스 앤더슨이 존경에 맞지 않는 그의 영화 선생님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런 점 때문에 웨스 앤더슨의 인물들은 자신의 운명을 주도하려는 열정과 이미 정해진 운명 앞에서의 무기력함, 그 사이 어딘가에 놓이게 됩니다. 그리고 영화는 결국 해피엔딩과 비극, 승리와 패배, 화합과 분열, 그 사이 어딘가의 지점에서 끝나게 되죠. 지금까지 웨스 앤더슨 영화들에 나타나는 어떤 경향과 스타일에 대해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했듯 웨스 앤더슨의 30여 년의 커리어는 이 정도로 간단하게 퉁칠 만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그의 영화 세계에서 무엇이 반복되었고 무엇이 변화했는지, 그리고 그런 변화의 과정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좀 더 알기 위해 다음 시간부터 그의 작품들을 시간 순으로 따라가 보겠습니다.